자, 지난 3강에서는 청일 전쟁의 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1868년에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을 실시한 이래로 꾸준하게 육군과 해군의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죠. 그래서 한 20년 후인 1890년대에 달하게 되면 군사적인 자신감을 상당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당시의 아시아의 맹주였던 청국을 공격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제 이 아시아에서의 국제 질서의 변경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남하 정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천국이 상당히 이제 약체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러한 틈을 이제 서서히 힘을 길러온 일본에 의해서 틈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아시아에서의 국제 체제상의 변화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청일 전쟁의 발발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현실주의를 창시했던 케네스 월츠 같은 교수들은요, 이 전쟁의 원인을 개인과, 즉 인간과 국가와 국제 체제의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청일 전쟁도 바로 이런 케네스 월츠 교수의 이러한 전쟁의 요인을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청일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어떻게 강화 조약을 이루면서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1889년에 이 야마가타라는 사람이 일본의 군부입니다. 야마가타가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889년에 이제 한 말인데요.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동양의 화기의 파열이 있을 것이다. 이 화기라는 것은 화를 당할 기회라는 뜻이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년 이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예견을 했죠. 이 야마가타는 육군의 대표적인 강경론자이고요. 그리고 정한노과 또 만주와 이 팽창 정책을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군부의 상징이기도 한 강경파, 즉 민권파 계열의 군인이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야마가타가 말했던 이 동양 화기의 파열이 사실 그가 말한 시점보다 훨씬 더 빨리 도래하게 됩니다. 자, 조선에서 1894년 4월에 농민혁명이 이제 조선 남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국이 원병을 파견합니다. 물론 조선에서 청국의 원병을 요청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일본도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도 상당수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조선 지역에. 이 텐진 조약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김옥균 등을 비롯한 친일 정치인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본 공사와 또 일본 병력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경비를 일으키는데요. 이제 사실 실패하고 3일 만에 이제 끝이 나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서 이때에 이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텐진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향후 이제 그러니까 이모군란 그 2년 전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발생해서 맺은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 군대 한 3천 명 그리고 일본 군대가 1,000명 정도가 이제 경비를 하기 위해서 공사한 경비를 위해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1884년 갑신정변 때는요. 이 텐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청국의 양국의 병력을 전면 철수하고 향후 조선에 출병을 할 경우가 생기면 상황이 생기면 각기 서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죠. 이게 바로 이제 텐진 조약인데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 이후로 이제 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함으로써 조선이 천국에 이제 원병을 요청하게 되어서 이홍장이 이제 원병을 파견하니까 이 텐진 조약을 들어서 일본이 또한 상당수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게 되면서 천국과 일본이 조선에서 충돌을 할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이게 되었죠. 자, 이러한 어떤 천국의 이 병력 파견에 대해서 일본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자, 이때 일본은요, 이미 이 시기에, 그러니까 1894년에 이 천황의 통수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대본령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이 대본령이라는 것은 천황이 이제 참모본부를 통해서, 즉 내각을 거치지 않고 참모본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메이지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천황의 군령권 보호자를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이 대본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본령에서는 참모본부와 또 군과 정치, 외교 이러한 어떤 국가의 정책과 군사 전략 이런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군사 기구가 바로 이 대본령이죠. 대본령이 9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론 메이지 헌법에는 이 전시회 하나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이런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해서 조선에 출병을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바로 이것을 대본령을 바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에서 만드는 것을 실제로 처음 적용해서 대본령을 설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에 병력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5사단 병력에게 동원령을 하달을 합니다. 그리고 육군의 선발대를 편성해서 제물포에 상륙을 시키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동학농민군이 조선 정부군과 이 화의를 맺고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일본은 이 동학 농민 혁명을 조선에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사실 보고 있었죠. 이 당시만 해도 청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최대 관심은 조선에서의 청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게 최우선 국가적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일본은 이제 어떤 정책을 구상을 하게 되냐면요. 우선 이 동학 농민혁명을 진압을 한 후에 일본과 청국이 공동으로 내정 계획을 해서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청국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상호 각국의 경비 병력을 주둔하자고 이렇게 청나라에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국은 이것을 거절을 하죠. 청국은 각각 군대를 이제 철수하자. 동학농민군이 조선 정부관하고 이제 화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일본의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일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국의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내정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외교적으로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가요, 고종에게 내정 개혁안을 제안을 하고요. 이어서 또 조선 정부에도 5개조 26개 항목을 포함한 내정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또 재차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외교적인 압력이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일본은 청국과 전쟁에 대비해서 6해군의 공동 작전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작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제5사단을 조선에 파견해서 항해와 그리고 보하이 해역에서 출병을 해서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하이 해역은 바로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 사이에 있는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만이죠. 이 보하이 해역으로 들어가면 바로 베이징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해역이죠. 이 보하이만에서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게 이제 이 작전 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해권을 장악하게 한 후에는 육군의 주력 부대를 바로 이 보하이만에 상륙을 시켜서 베이징 점령을 위한 어떤 결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제해권을 잡는 것이 제압하는 것이 어려울 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육군을 조선에 진출시켜서 조선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선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은 청국의 어떤 영향력을 줄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진정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이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청나라의 종주권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종주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만약에 청국이 제해권을 장악할 때는 조선에서 잔류하고 있는 제5사단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인도 본토를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강화하고 장차 청국이 일본을 공격할 것에 대비하자라는 어떤 내용이 바로 이 공동작전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청국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파기하고 그리고 조선 내에 있는 청국의 군대를 철수하도록 계속 조선 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군사적으로 상비 함대와 서해 함대를 통합해서 연합 함대를 편성합니다. 자, 이 일본의 당시 함대는 두 개 함대가 있었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사실 청국과 일본의 어떤 상당히 일본이 청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어떤 일을 당했죠.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서 그때는 2대1 정도로 일본이 청국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로 일본이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특히 해군의 군사력을 강화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과정에서 두 개의 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상비 함대와 서해 함대 주로 2,000톤급 이상의 대형 함대는 상비 함대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2,000톤급 이하의 이 중소형 함대는 이제 서해 함대로 편성을 해서 2개 함대로 편성을 이미 해뒀는데요. 자, 이때에 이제 청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함대를 연합해서 연합함대를 편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합함대의 사령장관의 이토 스케유키를 이제 임명을 해서 이 제해권을 장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연합함대는 사세보항을 출항해서 항해 해상으로 북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에 대해서는요,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선발대 병력을 시켜서 이 조선 군거를 무단으로 난입을 해서 고종을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원군을 내세워서 내정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에 이제 군국 기무처를 설치합니다. 이 군국 기무처는 이제 정책을 조선의 어떤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구가 바로 이 군국 기무처죠. 결국은 이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국 기무처를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김경집, 어윤중, 김가진, 유길중과 같은 이런 친일 인사들을 발탁을 해서 내정 개혁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 일본의 함대가 연합 함대가 항해로 북상을 하는 중에 이 그때 세 척의 일본 군함이 이 항해로 서서히 이제 북상을 하는 중에 아산만근의 풍도 해상에서 청국 군함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청국의 북양함대 소속의 군함과 일본 연합함대 간의 최초의 해전이 이 풍도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풍도 해전입니다. 이 해전의 결과 청국의 군함 한 척이 납포가 되고 수송선 한 척이 격침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이 청국을 압도하는
격퇴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상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북양 육군의 한 3천 명 정도의 병력이 이제 이 조선에 파견이 되어 있었고요. 이 병력하고 이제 일본의 선발대로 상륙했던 이 혼성 여단이 성안 일대에서 충청도 성안 일대에서 이제 조우해서 결국은 교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성안 전투에서도 또한 청국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청일 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선 땅에서 사실 교전이 육해 지상전과 해상전이 해전이 조선 땅에서 사실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의 육군과 해군이 이제 일본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천국에서는 대일 강경책이 이제 치솟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당연히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육전과 해전에서 패배한 천국 조정이 대일 강경책을 분출을 하면서 동북아 삼성 지역의 병사들을 징발을 해서 또 군비를 개혁을 하고 또 조선의 어떤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하자는 이런 어떤 계획도 건의를 했고요. 또 북양 해군을 출동시켜서 쓰시마 섬과 이끼 그리고 또 남양 함대를 도쿄만으로 보내서 우라가와 시나가와 일대를 공격하자는 이런 여러 가지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행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청국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요. 8월 1일에 1894년 8월 1일이죠. 이어서 이제 일본도 청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선전포고 후에 이제 일본군은요, 육군 제5사단을 부산에 상륙을 시켜서 한성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8월 19일에 한성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조선에 파견된 이 육군의 일본 육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을 통합해서 제1군 사령부를 편성을 합니다. 이 초대 사령관에 바로 1군 사령관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임명이 됩니다.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우리 1강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왔던 이 대표적인 민권파의 강경 세력이고 군부의 상징하는 강경 세력입니다. 정한론을 주장했고요. 만주를 공격하자. 그래서 무력으로 질서를 잡고 조선과 진화, 즉 중국 지역의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팽창주의 정책을 쓰자는 대표적인 이 강경 인물이 바로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고요.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1889년에 이또 히로부미에 이어서 이 총리 대신으로도 또 일을 하는데요. 자, 지금 이때는 이제 총리 대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고 청일 전쟁의 연합 제1군 사령부로 또 지휘관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타는 이제 작전 계획에 의해서 평양 전투로 평양성으로 평양을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 서서히 북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당시에 외상 있는 무서가 외상했는데 이 무서가 네 가지 이 초기 전투에서 이제 결국은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풍도 해상에서도 승리하고 성안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 이런 초기 전투 승리 후에 대조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 군사 전략을 어떻게 군사 전략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논란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일본 이 무스 외상은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의 자주를 인정하고 불간섭 정책을 견지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의한 실질적인 조선을 실질적으로 보호국으로 만들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본과 청국이 공동으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벨기에나 스위스와 같은 이런 중립화 정책을 써서 청국의 영향력을 누그러뜨리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조선을 일본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두 번째 방안이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일본 정부에서 채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채택된 이 정부 정책의 방침에 따라서 결국은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제1군 사령관인 이 동계작전 방침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3사단과 오산으로 편성된 제1군은 조선의 국내를 소탕한 후에 압록강을 도하해서 만주의 봉황성 방면으로 진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2군은 1사단과 2사단, 6사단으로 편수된 3계산으로 편수된 제2군은 이 요동반도에 상륙을 해서 진저우와 다롄과 리순 방면으로 진격을 하고요. 그래서 1, 2군이 각기 이러한 작전 목표를 달성한 이유는 11월 중에 이제 이러한 작전 목표를 완료하도록 이 야마가타 사령관과 그리고 2군의 사령관은 서로 협의를 해서 작전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전 계획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북상을 해서 제1군은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연합함대는 한 척으로 구성이 되어서 천국의 북양함대 12척하고 항해해서 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전에서는 당시에 천국 육군이 평양성에 들어앉아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과 육군과의 교전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약 한 3만여 명이 일본이 육군이 한 2개 이상의 축성에서 일제히 공세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청국군을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도 일본 해군은 기동력과 또 이 속사포의 이점을 이용해서 청국의 북양함대 5척을 격침을 시키는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란 평양 전투 이후에 지상작전은 지속해서 제1군은 병력, 1군의 병력은 압록강을 도하를 하고요. 그리고 항해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해권이 장악이 되었죠. 그래서 제2군의 선발대가 제1사단의 요동반도 남한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청일 간의 전쟁은 만주 지역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전투 승리 후에 이 일본의 대조선 정책과 군사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자, 우선 일본은 초기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조선 주재 사령관들에게 훈령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적이 아니고 동맹임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현지 인민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을 훈령을 통해서 하달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일본과 조선 정부 간에 공수동맹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본과 역사상 사실 동맹을 맺었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조일 동맹은 사실 강압에 의한 강요된 동맹이죠. 천국 군대를 여기에 있는 공수동맹이라는 것은 공격과 수비할 때의 공수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동맹이라는 것은 일본과 한 조선이 서로 전쟁을 할 경우에는 서로 동맹국가로서 서로 지원을 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의 동맹이 바로 공수동맹이죠. 이 공수동맹의 주 내용, 즉 조일 동맹의 주 내용은요. 우선 천국 군대를 조선 영외로 쫓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국을 독립자주화국으로 만들어서 양국의, 즉 일본과 조선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뭐 이 의미는 결국은 천국의 어떤 영향력을 조선에서 배제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본국은 청국과 전쟁을 수행하고요. 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전쟁을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런 요지의 동맹에 서로 조선과 일본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쟁 와중에서 이제 절대 전쟁론과 제한 전쟁론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절대 전쟁론의 일각에서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야마가타 같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한 전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외교관들이죠.
이런 뭐 오토리 이 당시에 이노우에 같은 이런 외교관들인데요. 자, 조선을 실질적인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야마가타나 이노우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실질적인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앞에 설명할 때. 이런 방침에 따라서 결국은 이 조선공사를 조선공사를 이노우에로 교체를 합니다. 이노우에는 메이지 유신 초기 정부의 권력의 실세이고요. 메이지 정부 출범으로부터 약 10년 동안 아주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물급으로 사실 조선공사가 교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과 만주에서 향후 메이지 정부의 어떤 실력자들이 총동원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1군 사령관의 야마가타, 2군 사령관의 오야마 같은 이런 강경 군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군부들 외에 이 일군 외교관들은 이러한 어떤 군부의 어떤 이 무력 일변도의 이 대조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책적 이견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 공사는 이 대조선 정책을 군부들과는 달리요.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일본인 고문관을 군국 기무처 앞에서 우리가 군국 기무처가 조선의 개혁 내정 개혁 안에 들어 있으면서 군국 기무처가 신설이 되었죠. 일본이 조선 정부의 내정 간섭하게 만든 기구가 바로 이 군국 기무처인데요. 이 군국 기무처 일본 고문관들 각 아문 그 예하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대적인 법치 국가 체제를 구비하자라는 게 이제 이노우에의 생각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군부 강경론자와는 달리 외교적 어떤 해결 방식을 이제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부라는 것은 조선 국왕의 이 행정을 담당한 부서입니다. 이 국내부, 즉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국내부하고 군국 기무처를 분리를 해서 이 군국 기무처의 정책 결정권을 강화해서 조선 국왕이 정치에 관여하는 걸 제한하고요. 또 정책 결정 체계를 일원화를 도모하자라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조선 왕의 어떤 정치 관여를 줄이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는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정부의 500만 엔 규모의 차관을 공여해서 조선을 대일 경제에 종속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노우에의 공사, 새로 부임한 이노우에 공사의 대조선 정책이죠. 자, 이러한 이노우에의 아이디어는 과거 영국이 이집트에서 제시했던 이런 정책 모델을 적용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노우의 목표는요, 정치 개혁과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 야마가타 같은 사람들은 조선을 실질적으로 보호국으로 만들어서 결국 무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절대 전쟁론이고요. 그다음에 이노우에 같은 이런 대조선 정책은 정치 개혁과 경제적 이익 확보 추구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제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확대된 전쟁보다는 제한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개의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야마가타는요, 이노우의 생각과는 달리 대조선 정책이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조선 독립을 지원하고 일본의 온전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산과 한성 간의 철도를 부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타는 한반도의 이제 횡단 철도는 미래에 9일 이 진화를 횡단해야, 이 진화라는 것은 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9일 이 중국을 횡단해서 직접 인도로 통하는 도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혼장담을 하면서 이 한반도에서의 철도 부설은 동아시아 대륙에서의 패권 장악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야마가타는 한수를 더 떠서 평양 이북 지역의 일본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결국은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청국의 영향력을 단절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타의 조선 정책론은 이노우에와는 달리 군사적 강압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반면에 이노우에는 정치 개혁과 경제적 이권 확보 추구라는 이런 정책 목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절대 전쟁론과 제한 전쟁론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마가타는 또 정청삼책을 또 내놓습니다. 이 정청삼책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건 정벌한다는 뜻이죠.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세 가지 대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야마가타의 정청삼책이라는 것은 우선 제2군을 베이징 북쪽의 산해간에 상륙을 시켜서 공격의 근거지를 점령하고요. 제1군은 만주의 수도 펑텐성을 공격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계 기간에는 1군과 2군이 위순반도에서 이 요동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위순반도에서 합류해서 혹한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마가타의 정청삼책은요, 개전 초기에 이 참모본부의 작전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전 초기에 일본 참모본부의 작전 계획은 바로 베이징 근교 지계 평야에서 결전을 도모해서 베이징을 점령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계라는 것은 직접 통하는 이런 뜻입니다. 베이징으로 직접 통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베이징으로 직접 통하는 그 근교에서 결국은 결전을 도모해서 평양으로 다시 베이징으로 진출하자는 게 바로 이제 초기 참모부의 작전 계획인데 이 야마가타의 정청삼책은 바로 이러한 강경한 어떤 군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본토를 완전히 심장부를 공격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당시의 논쟁에 이제 일본의 여론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 육군과 해군의 연전연성으로 해서 일본 본토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중화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강경한 대청 결전론이 이제 팽배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상당히 얻은 것이죠. 일본 국민들이 정치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은 자 후쿠자와 유키치는 사실 우리가 제1간 정한론을 설명할 때 이 야마가타와는 반대되는 상당히 온건파의 사람이죠.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청일 전쟁은 문명을 대표하는 일본과 야만을 상징하는 청국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후쿠자와 유키치마저도 이제 사실은 상당히 강경한 어떤 이런 입장을 견지하게 될 정도로 일본의 여론은 상당히 들끓었죠. 자신감으로 들끓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은 민권파의 대표 정당이죠. 이 민권파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무력으로 어, 대외 정책을 해야 되는 팽창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파가 바로 민권파인데요. 이 민권파의 최대 다수당이 바로 이 자유당이죠. 이 자유당의 여론은요, 베이징을 점령을 한 다음에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서 세력 균형의 어떤 역할을,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세계 열강의 지위로 도약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민건파의 소수 정당이 있던 이 개진당은요. 청국을 훨씬 더 강경한 의조로 자유당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아예 청국을 굴복을 시켜서 중국 대륙을 영구히 점령해서 이 중국을 동화 정책으로 일본이 통치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력 동점 또는 뭐 서세 동점이라고 하기죠. 서력, 서방의 힘, 서방의 세력을 동점, 그죠? 저지하기, 즉 서력 동점이라는 것은 서방의 세력이 동쪽을 점령하는, 동쪽에 진출하는 것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아시아의 팽창, 중국으로의 어떤 청나라의 어떤 팽창,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열강들이 아시아에 이 무역과 철도를 부설하면서 패권을 경쟁을 벌이고 있던 이 시점이죠.
이 서력 동점, 즉 구미 열강의 세력을 이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베이징을 점령한 후에 천황이 천국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력 동점 또는 서세 동점을 막고 유럽 제국에 대항하자는 게 바로 이 개진당의 또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일본에서는요, 이 청일전쟁 초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일본 열도 전체가 사실 이 강경한 어떤 대청 결전론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러한 어떤 여론이 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론에 따라서 군사 전략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승승장구했던 일본 군대는요, 여러 가지 이제 오리를 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만주에서 일본군이 국제법을 위반했어요. 양민을 학살하는, 즉 리순 지역에서 양민을 학살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리순을 점령하고 있었던 제2군이 병력들에 의해서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주민을 대량으로 살려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외의 외신 기자들이 대략 보도하기를 6만여 명 정도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대량 학살 사건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서구의 열강들, 즉 영국과 러시아 등 이런 열강들은 이 일본군이 베이징으로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고 굉장히 우려를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베이징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토 총리는 군사 전략을 변경을 하도록 천황에게 건의를 합니다. 아, 이, 이 건의 내용은 주로 보면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분위기냐면요, 무스 외상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베이징 점령에만 지금 몰입이 되어 있다. 쓸데없는 애국심이 만연해 있고 본연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이 국가의 어떤 큰 계획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무력 일본도의 어떤 이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비판을 이제 일본 외무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토 총리도 천황에게 이 보하이만 이 북부 해안의 상륙 작전을 당장 중지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이징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하이만으로 이렇게 해군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제해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걸 당장 중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산동반도의 웨이 하이웨이를 공략하고 타이완 점령 작전을 실시하자고 이렇게 이제 작전의 전략의 목표를 바꾸자고 이제 천황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력한 어떤 강경론자인 이 야마가타 제1군 사령관을 빨리 소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황제에게 천황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자, 당시에 우리가요, 제2강에서 우리가 강의한 대로 일본은 메이지 헌법을 고쳐서요, 군령 체계를 바꿉니다. 기존에는 메이지 헌법 이전에는요, 이 군령권은, 즉, 군대를 지휘하는 천황의 권한은요, 육군성을 통해서, 즉, 내각 예하에 있는 육군성을 통해서 이제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일본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면서 군령권을 이제 내각을 통하지 않고 바로 참모본부를 통해서 즉 대본령을 통해서 참모본부를 통해서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군의 대통수권자가 되고요. 천황은 바로 참모본부를 즉 내각을 거치지 않고 참모본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천황의 군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본령을 전시에 철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토는 내각 총리죠. 1885년에 이제 일본이 내각제로 바뀌면서 초대 내각 총리가 이토인데요. 이 이토는 이런 군령권을 천황에게 건의한다는 것은 사실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토는 바로 이토 자신이 메이지 헌법을 입법을 했고요. 그 다음 입법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내각 총리가 군령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당시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황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토는 이런 건의를 천황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은 결국은 이토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보하이만의 상륙 작전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토의 주장대로 건의대로 육군 병력은 이제 베이징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웨이에 상륙을 시켜서 북약 함대 기지를 격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야마가타 제1군 사령관은 이제 이 위험이 위가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국내로 소환을 시키고 이제 해임을 시킵니다. 일군 사령관에서. 자, 이러한 어떤 이 군사 전략상의 변화는 어떤 의미냐면요. 앞에서 설명드린 절대 전쟁을 포기하고 제한 전쟁의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청일 전쟁의 시점까지만 해도 이 군부의 통제, 즉 민에 의한 군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고 만주사변이 일어나면 이제 문민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면서 일본의 군부가 결국은 주도하는 이런 제국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러나 청일 전쟁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경된 군사작전을 적용해서 군사작전을 실시한 결과 제2군은 육군 제2군은 산둥반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 하이웨이를 공략해서 리홍장이 이끄는 북양 함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은 4개의 함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함대가 바로 리홍장이 이끄는 이 북양 함대인데 이 북양 함대가 괴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육군과 해군은 성공적으로 남방작전을 실시해서 타이완 남서쪽에 있는 타이완 서쪽에 있는 펑우 제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본의 승리로 전쟁이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이 시모노세키 강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이 협상이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강화 조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일본 측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랴옥중 반도와 타이완 산둥 반도를 할량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서 지린성, 산둥성, 푸젠성, 광둥성, 해룽장성 등에서 약 3개 내지 4개 성을 할량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온건파들은 일청양국, 즉 일본과 청나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친선을 위해서는 한량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중국 대륙의 한량 요구에 대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북미 열강은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의 중국 대륙의 진출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의 입장은 타이완 한량까지는 뭐 러시아가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에는 러시아가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그리고 일본의 강경 군부 세력들은요, 해군 대신이나 육군 참모차장 같은 이런 인물들은 강화 협상 자체에 반대를 하면서 청국과의 결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토 총리가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청국의 북양 대신 이홍장과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을 85년 1895년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조금 잘못 기재가 됐네요. 1895년 4월 17일에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이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의 주 골자는요. 우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청국이 조선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력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동반도와 타이완 펑우 제도를 한량한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 3억 엔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골자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이제 빼앗고요. 박탈하고 그리고 랴오둥 반도나 타이완 펑우제도 같은 신영지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또 어마어마한 또 전쟁 배상금마저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구미 열강들은요,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요동반도를 천국에 다시 돌려주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은 이토는 일본은 이 요동반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그랬죠. 저로 일본은 이러한 청일 전쟁에서 아주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이 요동반도를 사실 삼국 간섭에 의해서 다시 천국에게 돌려주는 이런 뼈아픈 외교적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걸 교훈 삼아서 나중에 이 러일 전쟁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러일 전쟁에서는 이러한 외교적 패배를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성공적으로 또 이 전쟁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된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요. 자,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근대적 육군과 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 촉발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고 또 그 당시에는 청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한 2배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때 조선에 의해서의 청나라의 영향권을 약화시키거나 박탈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뼈아프게 느끼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청일 전쟁이 일어난 한 20년 동안 육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해서 이 청일 전쟁 직전에는 청국과 대등한 이런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러한 청일 전쟁은 최초의 대규모 해외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이 이런 대국 천국을 맞이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군과 해군의 군비를 정강시키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군사 제도를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비해서 이러한 제도면이나 전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징병제를 실시해서 상비 병력을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근대적 병기인 무라타 소총을 개발해서 또 사단 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정강된 병력에게 근대식 무기를 제공해서 사단과 같은 이런 어떤 편제화해서 조직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전력이 굉장히 천국에 비해서 우세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일본의 육군, 해군 지휘관들, 즉 장교들, 간부들에 대해서 충분한 군사 교육이 국내외적으로 또는 해외 유학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이 우수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간부들의 자질이 굉장히 천국에 비해서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군과 해군 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고요. 또 효율적인 합동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이지 헌법을 통해서 이제 천황의 군령 체계를 개선을 해서 천황이 이 참모본부를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는 이 제도를 만들면서 천황의 군령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대본령을 만들었는데요. 이 대본령에서 육군과 해군 대신에 참모부 간 효율적인 정책이 협조가 되어 있고요. 또 야전에서는 제1군과 2군 그리고 연합함대 간의 원활한 작전 협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한 전쟁의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정치 외교 전략과
군사 전략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은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이에 따라서 군대가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정치 이 전략과 군사 전략이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상하 연계성을 갖게 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일본이 청일 20년 동안 전력을 증강해서 당시 아시아의 패자인 청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일 전쟁 결과 일본의 국내외적인 위상은 현격하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염원했던 이 조선 문제를 이제 일본의 국가 이익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요. 그리고 타이완과 또 펑우 제도와 같은 이런 신영지를 새로운 땅을 획득하게 되고요. 또 국민들의 정신을 고양하고 또 군사 기술에 상당한 진보가 있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청일 전쟁의 결과로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또는 군사 지도자들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어떤 과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차후에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이제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런 국가 목표는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대표적인 강경론자죠. 이런 군국주의자들은 이 정치와 외교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강경 군부 세력들이 정치와 외교를 지배하는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팽배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마가타 같은 사람들은 이 구미 열강이 앞으로 아시아의 팽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이런 구미 열강의 팽창 정책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는 목표를 동양의 맹주가 되겠다는 전략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주권선과 이익선, 즉 주권선은 일본 본토방위고요. 이익선은 일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필히 조선을 영향력 하에 둬야 된다는 게 바로 이익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을 지켜줄 외곽의 선이 이익선이라는 것이죠. 이 야마가타가 주장한 것인데 이 주권선과 이익선을 이제 적용해서 국가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비를 증강해서 현재의 7개 사단에 못해서 6개의 사단을 정설해서 총 13개의 사단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모본부가 내각에 이제 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육군 확장의 이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참모본부의 보고서는요, 주 내용이 향후 병력 증강의 목표는 이제는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해서 이제 병력 증강을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것이죠. 기존에는 이제 천국이 병력 증강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일본 참모본부의 판단은요. 시베리아 철도를 러시아가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러시아의 약 13만 명의 병력이 극동 지역에 파병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서 일본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방어를 위해서 4만 명의 병력에 더해서 17만 명의 병력을 더 증강을 시켜서 총 14개 사단 규모의 전력을 완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모본부가 내각에 제출했던 육군 확장의 이유라는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전력을 증강을 통해서 공세적 방어주의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야마가타와 군부의 건의를 이토 내각은 참조를 해서 육군 6개 사단을 정설을 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도 전함 6척과 순양함 6척을 표준으로 하는 66함대 건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의 대외 정책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중심 과제는요. 우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완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타이완을 어떻게 식민 통치를 확립하느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큰 중심 과제가 바로 대외 정책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심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조선의 육군 중장 출신의 미우라 고로를 한성주재 공사에 취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부 세력을 조선의 공사에 이제 발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타이완에는 병력을 상륙을 시켜서 원주민들을 진압을 합니다. 군부들이 강경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바야마 스캔돌이라는 해군 군령부장을 타이완 초대 총독에 취임을 시키고요. 이 또는 이 전쟁 이후에 이 국력 배양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타이완 신영지의 일본 인민을 이렇게 이주를 시켜서 통치 체제를 식민 통치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점점 이제 청일 전쟁 승리 후에 서서히 제국의 길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우라 공사는 조선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명성황후, 당시에는 이제 민비죠. 왕후죠. 왕비죠, 왕비. 이 민비를 살해하는 만행을 자행합니다. 이 을미사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은 일본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관 파천이죠. 약 1년 이상을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정무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을미사변과 아간 파천 등으로 인해서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타이완에서 더욱더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군정 통치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로 일본은 서서히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던 것이죠. 자, 오늘 제국 일본의 전쟁 제4강 청일 전쟁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러일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